그 기자 조갑제는 또 항공기 덕후이기도 하세요. 그 비행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그 글도 쓰시고 저는 그 칼에 칼을 댄다는 그거 기억하시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좀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는 그런 글을 쓰고 나서 제목을 대한항공 칼에 칼을 댄다. 그 르포를 기억하는데 참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참 굉장히 심층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 미 CIA 암약상에 대해서 쓴 것처럼 아주 참 깊게 쓰셨는데 제주항공기 사고 이렇게 구계자이시지만 또 이제 비행기의 구조나 얼개 뭐 항공사들의 어떤 관행 이런 걸 잘 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사고는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제일 희귀한 게 뭐냐면은 그 보이스 레코더가 예. 수거가 되었는데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예.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칼 007이 1983년 9월 1일에 격추돼 가지고 그 비행기가 사할린 근해로 그 소련이 그렇죠. 격추해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걸 소련 해군이 건져 올렸거든. 예. 그런데도 보이스 레코더가 살아 있었어요. 그걸 다 풀었다고. 그래서 뭐 그 조종사 통화하는 게 다 나왔죠. 다 나왔잖아요. 30분 동안 녹음이 되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건데 어떻게 여기는 그걸 수거했는데 그게 녹음이 안 됐을까? 그런 상황은 아마 우리 세계 항공 사고 사상 거의 처음일 거예요. 제조사의 책임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왜 작동이 안 되느냐? 그 전원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전원이 끊어지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보조 장치가 다 있다고. 그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나기 한 5분 전에 그 상황 칵피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건데 그 일어난 게 아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항공기 사고는 제조사인 보잉 아니면 운항사인 제주항공 아니면 뭐 공항 이렇게 세 개를 보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근데 그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합쳐집니다. 여러 사고가 합쳐져 가지고 파이로트 에러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파이로트 에러와 기체의 결함 이런 게 결합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관제사가 잘못했다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참으로 미스테리고 그다음에 랜딩 기어를 왜 안 내렸느냐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 비행기가 처음에 착륙 허가를 받아가지고 접근할 때는 랜딩 기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 때와 만나고 나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뜹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미스테리예요. 그때는 착륙을 포기하고 고라운드 하지 않고 착륙을 했어야 돼요. 그 정도에서는 착륙하는 게 맞습니다. 조 대표님이 보실 때는 1차 때 그냥 착륙을 했어야 돼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뜨더라고. 떠가지고 원위치 해가지고 이래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턴을 해버리더라고. 유턴. 그러니까 이렇게 고라운드를 해가지고 짧게 유턴을 하고 거꾸로 내려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 둔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왜 착륙을 안 해버렸냐. 착륙했으면 되는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그 둔덕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이 선진국 같지만은 곳곳에 그런 후진국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조종사만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게 거기 몇 번 내렸던 조종사들이 그건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저거 있어서 우리 위험해서 못 내리겠다. 그다음에 항공사 운영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외국 공항을 구경한 적이 있으면은 그게 그런 시멘트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흉내는 냈는데 어딘가에 모자란 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료적 무관심과 관료적 무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관료주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싹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빠져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 보니까 우리 규정상에 보면은 거기까지는 안전구역 관리가 아니니까 그 바깥에 있으니까 거기 뭘 짓든 문제가 없다. 아니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틀린 거고 설사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사건인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전국에 7군데 그런 둔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예. 고치기로 했더라고요. 아니 179명 죽고 나서 지금 고친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소가 아니라 생떼 같은 국민이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게 세월호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예. 세월호 사고도 언젠가 나게 돼 있었거든. 예. 저런 식으로 과적을 한 걸 다 방치를 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생명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그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 55년 차 기자께 이제 이 정도 그 연차를 가지신 분이 없으니까 좀 여쭤보는데 지금 언론에 대해서 좌든 우든 굉장히 비판이 많잖아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는 기레기라고 하고 또 유튜브들은 되게 다 편파라는 그 틀을 그 굴레를 쓰고 있고 뭐 그걸 열심히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공히 칭찬받은 미디어는 거의 없는데 이 어떻게 좀 언론이 미디어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정을 좀 받기는 어려운가요? 이제는 언론 환경이 너무나 달라져 가지고 지금 내가 기자라고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만 명 될까요? 뭐 한 인구의 한 1%라고 하면 50만인데 0.1% 정도 되지 그럼 않겠어요? 5만 명입니다. 그죠? 예. 그 5만 명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더 될지 모릅니다. 이제 유튜브 요새 때문에. 웬만한 시청에 가면 그렇죠. 경기도 언저리의 시청에 가면 출입 기자를 등록한 미디어가 한 2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 경기도 출입 기자가 1,500명 됩니다. 도청 출입 기자. 그렇죠. 예. 국회 출입 기자는 지금 한 1,800, 그렇죠. 2,000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이 딱 언론 친화적인 속성이에요. 언론사를 많이 만든다고 외국에 가서 보면은 예. 5만 명의 우리 교민들이 산다면 거기 신문사가 한 두서너 개 나오는데 예. 일본은 30만 명이 교민이 있어도 신문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표 또 과시욕이 발언 강하니까 욕구가 많은 민족. 그러니까 언론사의 힘이 커요. 예. 우선 언론사의 힘이 큽니다. 언론의 힘이 커요. 언론의 힘이 큰 건 그 위정자라든지 재벌들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옛날에 예. 우리 조선조 시절에 얼마나 언론의 힘이 컸습니까? 그때 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언론기관이거든. 삼사가 있고. 그러니까 막 위에 상소문 올리고 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그 홍문관, 사헌부 뭐 이런 사람들 다 사관원. 이게 사관원 이게 다 언론기관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통에다가 또 우리가 개화운동, 독립운동 할 때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기자 출신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다가 그 수단으로서 이제 유튜브, SNS 등이 등장하면서 대폭발하고 있죠. 예. 한국의 언론은 막 양적으로는 지금 대폭발인데 예.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정확한 기사를 쓰느냐 하는 문장력. 그 다음에 기자로서의 팩트에 대한 엄정성. 이 두 개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되죠.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선동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여기까지 끼어들고 이게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영역은 자율규제에 맡긴다.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의 수준은 국민 수준이에요. 그럼 국민 수준은 뭐냐? 뭐 조금 말하면 문해력,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 수준이 바로 한국 언론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비가 설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엘리트 권력자들이 구린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언론을 많이 필요로 한다. 물론 많은 것이 좋다, 잘한다는 아니지만 뭐 그런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는 거네요? 계속 된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 특성에 맞거든. 이게 민족성과도 관계가 있고 예. 그런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OECD에서 한 10년 전에 아주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문해력 조사를 했습니다. 리터러시. 예. 그다음에 숫자에 대한 이해력, 수학적인 인식,
그걸 뉴머러시, 그다음에 컴퓨터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1등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문해력이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한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스웨덴인가 그렇더라고. 그런가요? 한국은 어떠냐? 고급 문서 해독력은 하위층이에요. 예. 그런데 소설이나 만화 이런 거는 한 중급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조사에 보면은 문해력이 강하면은 숫자에 대한 이해력도 높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로 문제 해결 능력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장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치매를 막는 거죠. 문해력이 높으면 오래 산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높답니다. 부자라는 겁니다. 책도 그 꼭 투자서가 아니더라도 강남에서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만큼 출세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더라고요. 그럼 그 어휘력이, 우리나라 어휘력이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는 거는 한자를 70%를 한자를 아무 소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문해력이 예. 점점 떨어졌죠. 예, 문해력은 과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70년대, 80년대 나온 책을 읽어보면 압니다. 예, 예. 그 언론의 문제는 또 문해력의 문제이고 국민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모처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언론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거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IMF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그 다음에 말의 권력, 이 삼자 관계가 좀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쥐고 있고, 경제 권력이 말 권력을 쥐고 있고, 말 권력이 정치 권력을 또 일정하게 쥐고 있는 이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언론사들이 광고, 그러니까 돈의 이제 노예가 되면서부터 말값이 싸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광고나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수입이 유지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책도 뭐 그렇죠. 판매되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제 광고나 협찬, 기업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자를 많이 채용하고, 좋은 기자를 많이 채용하니까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해야 되고, 이 악순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언론의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돈, 권력, 예. 명예심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돈, 권력, 명예심은 항상 삼각형처럼 이렇게 딱 서로 견제 관계를 해야 되지. 돈 있는 사람이 명예까지 가지려고 한다든지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명예까지 가지려고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자기 직분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명예 쪽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예롭게 글을 쓰고 하려면은 그것을 지탱할 만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과거의 기자들은 가난하면서도 지사적인 풍모가 있었어요. 과거의 기자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가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치. 그게 뭐 유교적, 선비적 가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점에서는 애국심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요새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애국심이나 뭐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언론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게 사실에 대한 충성 아니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충성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말과 글을 통하는 건데 말과 글이 사람을 해치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정도의 교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제적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동기는 돈이거든요.
저는 그 부정선거 선동하는 언론 매체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과연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생계형이란 말씀이시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예. 비극 중에 비극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이제 질문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한 지 한 1시간 20분 정도 넘었습니다. 그 요즘 보수 언론의 입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는 입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뭐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버들도 입지가 있는데 보수 언론의 입지가 별로 없거나 좁아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얄티 있는 독자층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오디언스층을. 왜 그럴까요? 뭐 보수 언론이라 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예. 4대 신문 정도 예.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느 특정 신문을 지칭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실패에 보수 언론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뭐 20%인지 뭐 30%인지 그걸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첫째 팬클럽 역할을 많이 했다. 그다음 박수부대 역할을 많이 했다. 명백하게 보수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펴는데도 견제를 하지 않았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를 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에 동아일보만 빼고 동아일보만 나는 거의 7, 80% 충실하게 보도를 했다고 봐요. 그 나머지 세 언론사는 거의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결국 대안을 내놓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아니 이거는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정부 편을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정부 편이 아니고 2,000명이라는 아이디어가 복지부 장관에서 나왔다고 나는 안 봐요. 그거는 윤석열 개인 또는 부부에서 나온 숫자라고 보는데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통탄할 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누가 결정했고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이 2,000명은 기정사실로 하고 의사 부족한 게 사실이다. 2,000명을 따라갔잖아요. 2,000명이라는 주술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주술입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한국 언론사상 저는 최악의 직무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대란에 대한 엉터리 보도, 친정권 보도가 아니라 친윤석열 보도. 뇌가 없는 보도. 그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윤석열을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도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의료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거에서 이기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안 가졌을까요? 그런 착시 현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게 그거지. 대왕고래. 그것도 보수 언론이 박수치고 오히려 자그마한 언론사에서 그 문제점을 파헤쳐가지고 시사인인가? 그 액트 지오라는 회사가 그 엉터리라는 걸 밝혀내기도 했는데. 그 대왕고래 사건 보시는 느낌이 참 착잡하셨겠어요. 이게 50년 만에 또 재탕하는구나. 또 완전 데자뷰입니다. 지금. 그 언론 얘기를 하다 했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정치권도 달라져야 되고 뭐 여러 군데 달라져야 되지만 언론도 좀 공개적이고 분명한 자기 사과를 한번 해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없었죠. 여태 한 번도 말이 없었죠. 맞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실정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어떤 보도를 잘못했느냐 하고 과거에 썼던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은 부끄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사과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언론사가 사과한 게 있나요? 그 한겨레가 한 2번 했던 것 같고요. 창간 이후 중앙일보가 한 번 했었는데 조선과 동아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법부는 재심의 인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 중에 유일하게 여태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100년의 역사를 보내온 그 기관은 언론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가 있으면 사과를 해요. 예. 그러나 이제 논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는 총체적으로 좀 드물어요. 지난 과거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도 방향이 틀렸다는 걸 사과를 해야지. 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스리딩했다. 이거는 총체적 사과니까 예.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해야죠. 그거 없이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어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옴부즈맨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3자한테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바꾸어져야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면서 가장 적게 사과하는 게 언론사지. 그렇습니다. 누리는 권력에 비해서 책임이 없고 권한만 그렇죠. 있죠. 권한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그죠? 흔히 얘기하는 조진다는 그 수단을 통해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책임은 없어. 여태까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언론 얘기까지 왔습니다. 뭐 시간이 꽤 됐는데요. 조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저기 요새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하나 예. 어딜 나가도 질문 안 하는 게 있어요. 예. 저한테 꼭 질문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게 예.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서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 대표님은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이신가요? 아니 우리 헌법이 예.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까? 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예.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3조, 4조를 요약하면은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몰아내고 한반도 전체를 자유 통일해야 한다는 걸 국가 의지로서 완전히 명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평화적 자유 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 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2천만 명이 저렇게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2천만 명의 참상에 대해서 눈 감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순간부터 한국인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 그런데 여기 최근에 북한까지도 나와가지고 우리 통일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살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 됐다. 북한식으로 이제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살자. 이렇게 편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 아마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적 자유 통일을 해가지고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라는 헌법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사라는 한민족 역사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1민족 1국가의 원칙입니다. 다만 후삼국 시대하고 지금이 예외예요. 그러나 한반도에는 1민족이 국가 하나를 만들어야지 정통성 있는 국가를. 그래서 통일을 포기하면은 통일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모든 조건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비겁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지금 눈앞에 통일의 기회가 왔는데 북한은 지금 노동당과 장마당이 대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노동당과 장마당이 점점 이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통일의 결정적 찬스가 왔는데 오히려 남한에서 통일하자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국민이 과연 통일을 지금 원할까요? 여론조사 해보면 한 80% 정도는 그거 괜히 들추지 말자 쪽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조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걸 뭐 국민 여론은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국가 엘리트가 선도를 해야 되죠. 아니 유대인들보다 더
피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그냥 두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자체가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예.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나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렇죠. 많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지. 알겠습니다. 통일 문제 잊지 말자.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 평화적 자유통일이죠. 예,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느 인터뷰를 가도 안 물어보길래 오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